근데 거기서 전력난 때문에 그 소재를 좀 못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못 만드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심화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PPT 좀 보여주실래요? 이 비브라늄 아시죠?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브라늄 알 텐데 이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방패예요. 네네네. 이게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뭐 캡틴 아메리카 방패나 뭐 이게 막 그 블랙팬더 이거 자르는 거 뭐 이런 거에 쓰는 이런 물질이거든요. 그 진짜 없는 물질로 가지고 방패를 만든 거예요. 이 옆에 이거 뭔지 아세요? 좀 흐릿하긴 한데. 그게 뭐예요? 이 그림. 그 그림 안 보이는데.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한테 가려서 안 보여. 좀 옮겨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그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댓글에 아는 분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경품 추천 해볼까요? 경품 추천 해봅시다.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올려주시면. 우츠가레 퀴즈예요, 퀴즈. 이렇게. 오늘 희귀금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희귀금속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비브로늄 같은 거고 이거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나루토. 타이에데모험입니다. 블루윈드님. 이거 뭐 인증하는 거냐면은 아재 인증. 이게 나루토 정도면은 이제 한 30대 정도 되실 거고 타이에데모험 나왔으면서 최소한 40대 중반 이상 될 거예요. 이게 오르아르콘이라는 그 가장 강한 물질인데 뭐 책 한 권 보내드릴까요? 뭐 사인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책 안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옆에 친구를 주든지. 저희 그 부분 포피디가 좀 어떻게 좀 접수 좀 해주세요. 이게 타이에데모험이라는 건데 이게 희귀금속이라 그러면 이런 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판타지라든지 뭐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육으로 얘기하는 게 희귀금속인데 네네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희귀금속은 뭐냐면은 뭐 요게 이제 갈륨인데 갈륨. 그 수은 본 적 있으세요? 수은? 수은이요? 네.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수은 본 적 없어요? 그럼 납은 본 적 있으세요? 납? 네. 납은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납? 이상한 어렸을 때 제가 말 바꾸려니까 좀 어렵다. 제가 어렸을 때 아는 형님한테 들었는데 물체주머니라는 게 있었대요. 물체주머니요? 네. 그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체주머니라는 게 있는데 거기 열면은 이렇게 뭐 돋보기 같은 것도 들었고 뭐 돋보기요? 구리, 납 네. 이런 거 이렇게 쇠로 된 이런 것도 들어있고 네. 거기에 우리가 자연 시간에 형님이 얘기할 때 자연 시간이라는 게 있었대요. 교과서에 자연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연. 자연 교과서에 네. 보면은 다양한 과학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럼 거기 석회암, 네. 뭐 사암,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응암 이런 거 있으면 그 물체 주머니를 열면 그런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납이라는 물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잘 이렇게 안 구부러지잖아요. 네. 철이. 네. 근데 납은 반이 접혀요. 그래요? 네, 되게 물렁물렁해. 납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쇠는 되게 딱딱한 건데 납은 되게 물렁물렁하단 말이에요. 쇠가 물질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럼 수은 어떤 식이냐면은 수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에 있는 쇠예요. 그러니까 금속인데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속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속마다 성질이 달라요. 이게 갈륨이라는 건데 이제 갈륨은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물질이고 이런 것들을 캐는 광산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게 중국에 있는 광산이에요. 그거를 이게 희토류, 희귀금속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에 보면 이제 지도에 보시면 중국의 30%, 러시아의 20%, 미국의 14%, 호주 6%, 아프리카 지역의 22%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인류가 발견한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금속마다 특성들이 다 있고 그 중에 그 우리가 맨날 쓰는 쇠, 철 이런 거 Fe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거의 볼 일도 없는 그런 금속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웃으세요? 지금
선배 나이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권 기자님 체변 봉투 세대 아니냐고. 그게 뭐죠? 체변 봉투. 그게 뭔지 뭐 저는 잘 모르겠고. 너무 깜짝. 네. 네. 그래서 구리, 아연, 철강 이런 거는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규소라 그러면 우리가 뭐야 이거 규소. 그런데 규소가 실리콘이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그쵸. 거. 그러니까 규소는 금속 아까 제가 3분의 2가 금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금속이 있고 금속이 아닌 게 있는데 이건 금속도 아니고 금속이 아닌 것도 아닌 요상한 물질이 규소예요. 이게 반도체입니다.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 네네. 반반도체. 그리고 철반, 그러니까 쇠반, 안쇠반 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합쳐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게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광석 생산량은 연간 한 30억 톤 정도 되는데 구리는 상위 10개사에서 한 1000만 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철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희귀금속은 나머지 희귀금속을 다 합치면 뭐 100톤, 뭐 수백 톤, 수천 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56종의 금속 원소를 희귀금속이라고 부르고 있고 미국은 53종, 일본은 52종, 히토리라고 불리는 그 흙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한 17종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거를 희귀금속을 캐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 캐는 거 보면은 석탄 광석에서 석탄 막 캐가지고 석탄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철광석이 이렇게 있으면 철광석을 이렇게 캐오면 이게 철이냐? 그게 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 함유가 한 50% 정도 돼요. 그럼 이걸 다 부셔가지고 거기다 석탄으로 녹여갖고 철을 뽑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철을 뽑아내면은 철은 되게 착한 애라 그랬잖아요. 뽑아내면 거기 안에 철광석 안에 한 60%가 철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만 버리고 60%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희귀금속이라는 걸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알루미늄만 하더라도 보크사이트라는 것을 캐낸 다음에 이 중에 13%가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희귀금속이라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톤 정도 돌멩이를 100톤 우리가 숫자 너무 크니까 우리 1톤만 하자. 1000kg의 철을 다 뽑아냈는데 막 10g 막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짜증나는 이거 쓰기가 너무 진짜 아니, 그야말로 희귀네요. 그게 막 이만큼을 캤는데 요만큼 나오니까 이거 막 다 부시고 매고 요만큼 나오는 거라 이게 돈도 안 되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했던 오레알콘 방패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넣어요. 그러니까 철을 해놓고 거기다 조금 넣어요. 그럼 얘가 단단해져.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은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첨단 장비에 들어가요.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LCD의 화질을 높여주는데 인듐이 들어갑니다. 인듐? 이거를 LCD 패널을 만드는데 인듐을 조금 넣으면 굉장히 화질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뭐 원유 스틸 시추용 드릴 뭐 엄청나게 땅을 막 파야 되잖아요. 여기 텅스텐 이런 거 들어가요. 그리고 이름도 이거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군용 레이더 이런데 이트륨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정밀도가 떨어져.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철이냐 NCM이냐 그럼 그 물질 바뀌는 거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NCM, 그러니까 인산철은 아무리 개선을 해도 NCM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 밀도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꾸는 건 되지. 아까 박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NCM이 그 주행거리가 짧다면 NCM을 많이 집어넣는 건 돼요. 근데 똑같은 양의 NCM을 넣어서 인산철을 넣어서 NCM보다 주행거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LCD의 화질을 높여주는데 인듐이 들어가는데 인듐 조금을 안 넣고 LCD의 화질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에 이 희귀금속이 들어가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모터, 배터리 첨가제 그냥 전자장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철광석을 캘 때는 철광석 광산에서 캐잖아요. 그러면 코발트 광산이 따로 있고 게리듐아늄 광산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섞여 있는 건가요? 섞여 있는 곳이 많아요. 섞여 있는 것을 막 이만큼 갖고 와서 요만큼 있는 것 때문에 다 부시고 막 이래서 요만큼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쑤시기 전에는 추정을 하는 거지. 추정만 할 수 예, 있고. 그리고서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있는 게 섞였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얘를 게르마늄을 뺄 것이냐 인듐을 뺄 것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두 개 다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빼려고 했을 때 네. 이거를 빼는 방법이 그러니까 돌이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큼을 내가 빼서 써야 돼요. 그걸 어떻게 빼냐고. 그걸 막 부셔 일단. 부셨는데 우리가 이게 딱 붙어 있는 그러니까 돌하고 돌이 우리가 시멘트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뭘 빼내는 게 부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구리 뭐야? 공구리가 뭐예요? 공구리 콘크리트. 아 콘크리트. 우리 인재를 모셨네. 우리 중요합니다. 네네. 콘크리트를 이렇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넣어서 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자갈을 빼보자고. 어떻게 빼 자갈을? 굳었는데 이미. 하나 되네. 그래 힘들게 막 부셔가지고 돌에 거기서 자갈에서 여기 해갖고 돌을 꺼냈다고 쳐요. 그럼 돌보다 더 조금 들어있는 모래. 우리가 콘크리트 상태에서 모래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빼냐고. 그럼 거기다가 막 황산 같은 거 막 들이붓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희귀 금속마다 성격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황산에 좀 강한 애가 있다. 그러면 그 돌에다가 황산을 들이붓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빼내요. 근데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여기다가 소금을 좀 집어넣어서 맛을 낸다. 그래갖고 빵을 만들어요. 밀가루 반죽해서 쌀을 넣고 부풀어 올려갖고 빵을 구워서 만들어요. 이건 괜찮아. 근데 그 빵에서 다시 소금을 빼는 거야. 그건 좀 어렵겠다. 그게 희귀금속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 막 황산 들이붓고 때려 부시고 막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심한데다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희귀금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나오는 지역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막 중국, 남미 막 이런 데인데 분쟁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는 코발트. 코발트는 되게 유명하죠. NCM에 들어가는 게 C가 코발트인데 우리가 이제 니켈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코발트를 안 쓰려고 니켈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코발트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 이게 그 모부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콩고에서 31년 동안 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 광산에서 나오는 코발트를 지가 갖다 팔아서 돈을 벌었어. 자기가 그냥 사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취를 한 거죠. 편취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78년에 앙골라 반군이 쳐들어왔는데 딴 데로 들어간 게 아니라 딱 코발트 산지인 카탄카 지역만 가서 장악을 해요. 서로 아는 거지. 저걸 먹어야 된다. 그리고서 그 당시에 모부투는 진짜 사생결단, 군 다 동원해가지고 코발트 광산을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앙골라 반군의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소문이 들었었어요. 그리고서 그 시점에 코발트 가격이 막 6배가 뛰는데 막 코발트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이거를 그 앙골라 반군을 지원한 맥락에 이게 진짜 콩고 자이르 콩고 공화국의 콩주민주공화국의 어떤 치안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소련이 이거 미국 엿먹으라고 들어간 거다. 코발트의 60%를 콩고가 하고 있어요. 미국이 수출하는. 그래서 러시아가 뒤에서 봐주고 있는 앙골라 반군이 나와서 코발트를 잡으면 여기서 코발트 가격이 뛰고 소련이 뒤에서 봐주고 그리고 그걸 못 가져가게 하면 미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생기고서 그럼 코발트는 연구 자석에 쓰이거든요. 연구 자석은 이게 딱 붙어 있는 자석이 한 200배 정도 센 자력을 내는데 이게 모터 돌리는데 또 써요. 모터 쫙 돌릴 때 강한 모터를 쓰는데 코발트가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닫고서 우리나라 또 이거 잘하는 데가 일본이 잘해요. 일본도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조그맣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잖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재료공학자 하나가 이름도 좀 어려운 디스프로슘을 첨가를 해서 고온에서도 자성이 유지되는 연구 자석을 발견을 합니다. 코발트 안 쓰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거를 이제 이게 원래 자석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모터가 막 돌아가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자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 기술을 일본에서 개발을 해서 디로프로슘을 해서 자성을 요구하는 연구 자석을 발견을 하고 우린 드디어 그 코발트의 노예에서 해결이 됐다. 디소프로슘은 중국에서만 나옵니다. 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2010년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 있는 중국 어선을 다 잡아가지고 선장을 기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히토류 32종에 대한 수출을 막았어요. 그리고서 디스프로슘을 비롯한 고급 금속재, 희귀 금속의 가격이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대신 디소프로슘 연구자석을 만들었는데 디소프로슘이 안 들어오니까 연구자석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얼마 안 들어가요. 정말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연구자석을 못 만들게 되면 모터가 들어가는 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소금이었어 빵을 못 만드는. 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또 쏟아 부어가지고 디소프로슘을 조금 쓰는 걸 만들어내자. 그래서 디소프로슘 함량을 3분의 1로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이? 예. 그래서 일본은 와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런 위험에서 좀 벗어났구나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용량이 3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 모터 자체 사용량이? 모터 자체의 사용량이. 진짜? 그러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히토류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덩샤오팽이 1992년에 그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겐 히토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은 그 히토류가 있다는 것을 무기로 남들을 압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히토류가 있다는 거를 무기로 히토류를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히토류를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첨단기기예요. 첨단기기를 만들려면 히토류, 희귀금속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는 내가 희귀금속을 주지 않으면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희귀금속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내 국가 내에서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고 그걸 활용해서 무슨 짓을 하냐? 아유 우리 동네로 좀 오시죠가 돼요. 아유 뭐 미국에서 만듭니까? 희귀금속 얻기도 힘드실 텐데 희귀금속 가까운 데로 오시죠. 중국으로 오시죠.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희귀금속 자체를 판매하다가 희귀금속을 정련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정련을 해서 소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소재를 사용하는 반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반제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가는 것들에 대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 네. 우리가 그때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리튬 광산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리튬을 원광으로 팔다가 어느 순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광 수출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뭘 하고 있냐? LG화학 오세요. 네. 안에서 자기 자국 내에서 이렇게 리튬 배터리를 만들게. 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장은 현대차. 전기차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쓸 수 있게.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 있는 리튬을 무기로 해서 그 앞단에 있는 소재와 배터리와 전기차를 자국 산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규소 같은 거를 통제를 하면서 반도체를 육성을 한다. 굉장히 골치 아픈 일 되거든요. 근데 희귀금속의 대부분이 거의 그 한 30여 종의 희귀금속을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었냐면 이게 점점 어려운 문제로 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갈 건데 이게 최근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니켈 전력 조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니켈 가격이 7년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표에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7년치의 니켈 가격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밑에 있는 표예요. LME 재고량 보이시죠? 올해 지금 꺾이는 거 보이시죠? 재고가 거의 없어요. 이거 제가 되게 사고 싶더라고. 리튬을. 그러니까 리튬 그 뭐 금융상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오르는 것도 가격 오르는 건데 가격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을 통해서 방어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재고량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다가 중국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전력난 때문에 생겼다는 문제가 있고 이게 스테인레스 강하고 NCM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튬을 볼까요?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7년 만에 최고치인데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리튬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니켈 우리가 코발트가 아까 전에 진짜 막 콩고에 무슨 전쟁 물질 막 그래가지고 야 콩고 불안하니까 우리 코발트 쓰지 말자 대안이라는 게 하이니켈이잖아요. 니켈은 그나마 낫거든요. 그나마 나도 이 물질이 나오는 지역과
예정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캐나다 리튬 강산부터 3,500억, 네. 뭐 아르헨티나 리튬 강산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자회사 통해서 그 콩고의 구리 코발트 광산 지분 25% 1,500억, 뭐 리튬 호주 리튬 주석 프로젝트 2,800억. 뭐 그리고 중국 최대 리튬 업체인 간펑 리튬은 멕시코 리튬 4,500억 원에 인수를 하고 부족분이 올해 한 1만 톤 정도 된다고 보는데 2025년 되면 한 19만 ton 정도가 리튬이 부족해질 거라고 해요. 와, 엄청나네. 진짜 저 투자할 거면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네. 정말 이 원자재 기업들 중국 원자재 리튬 기업들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라고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마약왕이 마약 자금을 가지고 네. 지역민들한테 뿌리면서 인기를 끌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다 매수를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잡으려 그래도 그쪽 국방부 장관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국무장관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막 법원을 막 무력으로 다 장악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약의 특성이 뭐냐면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공급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암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에 하나가 텅스텐입니다. 지금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국경에 텅스텐 광산이 있는데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게 그 러시아 마약 카르텔처럼 반군 게릴라들이 지금 텅스텐 광산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텅스텐 코발트를 채굴 해서 연간 800만 달러, 거의 90조 원 되는 자금을 반군이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약 같은 경우는 그 마약을 미국에서 가져가서 사람들 마약하고 그러니까 그 마약 그 단속국 DEA 들어와서 멋있게 막 DEA 그러면서 막 가서 뭐 DEA 요원을 죽이면 우린 끝까지 찾아가서 너희를 처벌한다 이런 거 나르코스 시즌 2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3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약은 미국에 해를 끼치죠. 텅스텐은 미국에 해를 안 끼쳐요. 그 미국에서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DEA 같은 데가 가서 치지도 않아요. 놔두구나 그냥. 거기서 미국이 굳이 자기 돈 들여갖고 거기를 칠 필요도 없고. 네네. 그럼 여기는 일종의 그냥 그리고 심지어 반군들은 텅스텐을 굉장히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밀거래로 들어오는 게 땡큐예요. 네네. 이게 왜 싸게 공급할 수 있냐? 노동 착취, 환경 파괴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노예를 잡아서 쓰든 환경을 나빠서 하든 그게 뭐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텅스텐 들어오면 땡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 희귀금속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귀금속 뺄 때 광산에서 이따시만한 돌을 다 때려 부시고 막 갖다 황산 들이붓고 막 동네 다 오염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랑 프랑스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론과 환경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무슨 짓을 했냐면 거기서 덤핑을 쳐버렸어요. 글로벌 희귀금속 가격을 막 절반, 50%, 60% 막 덤핑 막 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거 망하고 프랑스 거 망하고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다 갖게 된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뭐 환경 오염되지, 수질 오염되지, 네. 공기 오염되지 막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암 걸리고 난리가 나는데 중국 정부는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겪으면서 프랑스, 미국 이런 데 있는 거 다 문 닫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첨단 기계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됐고 네.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태양광 풍력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 방법이 없어. 그럼 이제 와서 다시 광산 개발을 한다?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요? 거기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선진국일수록 못해요.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가 석탄가스 덜 써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희귀금속으로 생겨나는 환경오염이 더 심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와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예. 이거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지. 이 희귀금속이라는 정말 조금씩 들어가지만 특정 분야에서만 생산이 되는 이 물질에 기반해서 녹색 성장이 이루어지고 IT 혁명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 지금 콜롬비아 반군에서 만드는 텅스텐 같은 거 쓰고 있고 그 갈륨, 뭐 바우디움, 비오디움 뭐 이런 거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인 거예요. 지금 PC나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슘 가격이 2007년 이후 최대인데 거의 석 달 만에 170%가 올랐어요.
그리고 반도체 기초 소재인 규소가 석 달 만에 300% 올랐어요. 사시로 정부가 지금 마그네슘 재련 공장 전기 많이 쓴다고 못 쓰게 했거든요. 네네네. 이거 삼성전자 실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네요. 네, 마그네슘 뭐 규소 가격 올라갔는데 원가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반도체 소재인 황린도 그렇고 이거 낸드 플래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텅스텐의 80%, 규소의 76%, 황린의 40%를 중국에서 갖고 와요. 참.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재밌는 리튬, 이거 간펑 리튬 주가입니다. 지난 5년간 700% 올랐어요. 아까 중국의 1위 리튬 회사예요. 700%요? 끝났네. 그게 제가 아까 준비를 다 못 해왔는데,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도 700%. 네. 우리 아까 텅스텐이 희귀금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텅스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교과서에 네. 우리나라가 텅스텐이 되게 많이 나오는 산지라고 교과서에 잘 모릅니다. 국민학교 자연교과서 국민학교 자연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텅스텐이 풍부하고 그거 나오는데 이게 네, 안 나오나요 요새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하여튼 초등학교 다녀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오랜만에 그 희귀금속 보다가 그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 텅스텐. 네, 그리고 아니 왜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 그랬는데 이게 왜 희귀금속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992년에 텅스텐 채굴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나오는 교과서에는 텅스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미취학이 때네. 그러니까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대한중석?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텅스텐 전 세계 생산량의 20%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하자원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를 텅스텐을 캐서 영월에 있어요. 영월에. 산동광산이라는 데서 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데 전 세계 20%니까 굉장히 비중이 많은 거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영월 하면 또 대표적인 또 그런 광산 지역이잖아요. 정선, 영월 이런 데가 또 근데 그런 것들 무너지면서 거기다 강원랜드 만들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92년에 채굴을 중단을 했는데 그때 이유가 중국에서 저렴한 텅스텐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1994년에 거평그룹에서 인수를 합니다. 거평그룹은 우리 형님들 다들 아시는 거평프레야 그 거평그룹이에요. 그리고서 이게 지금 대구텍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구텍은 대구에서 굉장히 고정밀 굉장히 그 탄탄한 쇠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서의 그 원고가 또 없어졌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최근에 캐나다 광산 회사가 이번에 여기에 다시 그 영월의 산동광산 쪽에 투자를 한 걸로 제가 보고 왔어요. 여기 텅스텐 매장량이 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그 극악의 생산 환경이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가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하기가 어렵다. 있는데 캐나다에서 여기에 들어와야 될 정도로 이 희귀금속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도 아니야. 더 심각해질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 지금 태양광 풍력 6.5% 하는데 30%로 올려야 된다잖아. 태양광 패널 만들고 풍력 터빈 만들고 전기차 만들고 뭐 아이폰 만들고 삼성 갤럭시 만들고 다 들어가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거를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아까 녹색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코스피를 3,000에서 1,500으로 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희귀금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이라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비싼 희귀금속을 쓰자. 그러면은 저기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아니요. 왜? 그냥 그럼요? 환경 비용 다 내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어떤 반군들이 싼 희귀금속으로 나오는 거 사지 말고 우리가 엄청나게 돈 들여서 환경기술 집어넣어서 만든 희귀금속을 쓰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석탄 발전하지 말고 그러니까. 차라리 돈 들여서 녹색 성장하자. 그렇죠. 그 말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라도 녹색 성장은 이렇게 태양광 풍력이라도 하는데 희귀금속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희귀금속을 친환경적이고 친인권적이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해서 하자. 근데 이게 죄수 딜레마 게임이잖아요. 원래 녹색 성장도 제일 늦게 하는 놈이 위너예요.
석탄 제일 끝까지 떼는 놈이 위너예요. 나는 안 하고. 우리 정부에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 하는 겁니다. 녹색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글로벌하게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녹색 성장을 안 하니까 그린 탄소 배출을 안 하면서 글로벌하게 압박을 덜 받으면서 우리 산업을 지키면서 갈 것이냐. 이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제일 큰 과제거든요. 희귀금속도 그런 게임이에요. 분명히 그거 하자 그러면 어디선가 싸게 사오는 놈들이 생길 거야. 그렇죠. 이 희귀금속 유통망은 공식적인 유통망도 없어요. 그냥 다 아름아름. 그냥 거기에 그 진짜 다 밀매하고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리튬을 2배 가격에 사오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소비자들한테 아 이거는 정식 리튬으로 산 차라 지금 아이오닉 5가 6천만 원인데 8천만 원에 사시죠? 아유 그렇군요. 이거는 좋은 그러니까 정말 착한 리튬으로 만든 차니까 저는 8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이게 녹색 전환이 오히려 희귀금속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희귀금속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환경 오염을 시키고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대표적인 얘기가 이 희귀금속 얘기고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앞으로 10년 후 NDC가 되는 10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지금의 서플라이 체인과는 아예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댓글 좀 보시고 계시나요? 힘들어서 뭐 좀 얘기 좀 해봐요. 저 얘기 좀 하라고요? 네, 아까 뭐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NCM을 주력으로 했냐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배터리를 뭐 엄청나게 오래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오래됐고 배터리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랑 그 배터리 사업을 키우려고 되게 많이 그 정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뭐 우리나라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저가로는 좀 이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업계에서 얘기했을 때도 LFP 같은 경우에는 저가라서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좀 차별점을 둬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LCD 안 하고 OLED 간 것처럼. 우리가 LCD 했었지만 예전에는 OLED로 전환한 것처럼 그냥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 NCM에 좀 주력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CM이 좋아요. 네. NCM이 좋은 배터리니까 한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금 쓸 때하고 많이 쓸 때가 되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희귀금속도 우리가 적게 쓰고 적당히 대안이 있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적게 쓰는 건 맞는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여기에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NCM 배터리 문제도 사실 그 처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당시에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올 줄 알았나. 일단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게 뭐 100만 대가 아니라 막 1억 대, 2억 대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야, 소재 고갈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야 이거 우리가 NCM이 문제가 아니고 소재가 없어서라도 철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녹색 전환 얘기와 이 희귀금속 얘기는 묘하게 좀 스토리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희귀금속 얘기를 뭐 근데 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까 그 제가 갔던 그 아까 탄소 중립 그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온라인 토론회에서 그 어떤 사람이 되게 강력하게 탄소 중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에어컨 덜 쓰고 차 덜 타고 에어컨에도 희귀금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덜 쓰고 제대로 안 쓰고 그러니까 이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뭐 늘어나는 어떤 전기 그리고 늘어나는 기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아까 말씀하신 이 금속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준비했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갖고 굳이 좀 시간은 지났는데 들으면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 아까 희귀금속 문제가 몇 번
경쟁이 됐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전투기를 만드는데 진짜 우리 미국에서만 만드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 어디에 의존하는 소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의존하지 않는 전쟁이 나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다 만들었대요. 실제로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어디선가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부품에 들어가는 조그맣게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나오는 희귀금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을 납품한 회사나 소재 회사나 여긴 다 미국 회사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조금의 첨가물 그 부분이 미국의 희귀금속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이거 연구하냐. 우리가 이거 전쟁 났을 때 못 받을 때를 염두에서 하는 건데 야 그거 빼고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를 비밀로 하고 그냥 만드는 걸로. 그 조그만 그 희귀금속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물량 그 부분은 되게 통제를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많이 됐고 오늘 금요일 오늘 피곤하네요. 초췌해 보인다는 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주 앵커를 욕해 주십시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도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까지 쉬어요. 네, 월요일도 편하게 가시고 좀 발전형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 안녕.